은퇴자금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됐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강성모 소장님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은퇴자산 운용 원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이제 정리하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노후를 위한 은퇴자산 운용 원칙 첫 번째로는 인적 자본을 고려한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네. 즉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이제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네. 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말씀을 들었죠. 네. 두 번째는 투자 가능 기간을 고려하자. 손실을 입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네. 세 번째 원칙으로는 이제 주식 장기 투자.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네. 자금 운용에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크다는 사실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그래도 일정 정도 주식 투자는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식과 채권 가치, 상관성이 낮은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네, 다섯 번째로는 자산 배분 비중에는 정답은 없다. 그래서 무엇보다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서 자산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제 여섯 번째 원칙부터 시작할 텐데요. 은퇴가 가까워 올수록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그런 채권보다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된 주식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네, 또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네. 젊었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여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운용을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로 해석해도 될까요, 소장님? 네, 강 소장님 어떻습니까? 예, 통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국내 주식이 괜찮은 수익률을 계속적으로 성과를 내왔기 때문에 그 추세가 앞으로도 반영이 된다라면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네. 근데 꼭 고수익 자산이라고 해서 국내 주식만을 가지고 특정해서 집중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난 과정에서 우리 국내 시장의 성장도 상당히 있었지만은 앞으로 이제 저성장세가 계속이 되고 그 기업의 어떤 이 기업 이익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좀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떨어진다라고 한다라면은 네. 지금까지보다는 주식의 수익률이 좀 다소 하향화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지난 몇 년 동안 국민연금이 이 운용을 어떻게 바꿔왔는가를 상당히 주목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어떤 이 수익성 자산이라고 해서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내지는 해외 채권 그리고 대안 투자 같은 쪽으로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주식 비중이나 그러니까 고수익 자산에 대한 비중은 높이더라도 굳이 국내 주식만 가지고 꼭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해외 자산으로 조금 다변화하자 이런 말씀과 함께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춰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 그러면 부동산, 채권, 또 주식 이렇게 나누는 자산 배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얘기를 할 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투자 성과가 마치 자산 배분에 의해서 95%가 결정이 된다. 이런 일반적인 통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오해가 발생이 됐던 거는 네. 이 아주 유명한 논문인데요. 86년에 발표된 어떤 미국의 이
투자 분석 관련된 논문이 있는데 거기서 주장했던 거는 투자 성과가 자산 배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 투자 수익률의 변동성의 95%는 자산 배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이 되더라라는 얘기지 성과가 어떻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 일반적으로 금융투자업계에서 잘못 오독을 했거나 그래서 마치 자산 배분만 하면은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오해를 낳게 되냐면은 그럼 자산 배분만 해놓고 그 뒤는 종목 선택이나 아니면은 적절한 시기의 어떤 마켓 타이밍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이 방치해 놓으면은 결국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잘못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그게 아니라 물론 자산 배분도 그 투자 성과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어떤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럼 배분을 했더라도 배분된 자산군에서 어떤 종목이나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되느냐 내지는 또 그 선택한 어떤 자산 전체를 놓고 그 매매 타이밍을 적어도 뭐 빈발하게 단타 매매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어느 가격에 어느 시점에 매입을 하고 또 이 매도 레인지는 매도 가격대는 어느 정도 봐야 되느냐 이런 어떤 기술적인 요인들도 상당히 그 투자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뭐 이게 굉장히 신경을 써서 그 연구를 하고 또 실제로 그걸 투자 행동에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펀드 투자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인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도 꼭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은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네. 이게 그 은퇴자산 투자 뭐 30년, 40년, 50년 매년 1%의 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 했을 때 이거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크게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코스피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제 과거 기준으로 하면은 8.5% 정도 수익률을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10년 동안 코스피에 계속 투자를 하면서 1% 정도의 비용이 계속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원금의 결국은 15% 정도를 비용으로 이렇게 내버리는 셈이 되거든요. 네. 그렇네요. 3%까지 올라가면은 비용이 3%까지 올라가면 원금의 40% 정도가 비용으로 지출이 됩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수익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좋으면은 그 원금 대비 수익률도 상당히 보장이 되지만은 근데 굳이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이 많아진다는 거죠. 네. 사실 뭐 펀드 수수료 1% 차이가 뭐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는 몰랐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주로 이제 금융 자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비중이 꽤 크잖아요. 그래서 은퇴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 소장님 그 부동산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부동산 전문가라서 일단 뭐 부동산의 어떤 시장 동향이나 이런 거는 차치하고요. 뭐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는 거는 뭐 전부 주지하는 사실이죠. 미국이나 일본 뭐 이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 보면은 전체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40% 내외, 뭐 많다고 하더라도 5, 60% 정도 선까지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80%에 육박하는 그 비중이 부동산에만 편중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런 경향이 더 심각해지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동산 가치가 뭐 크게 변동하는 어느 쪽으로 변동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그 은퇴자들의 노후 소득, 그러니까 자산의 어떤 규모가 크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어느 한편으로는 반대로 부동산을 유동화, 현금화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재정 상태에 우리 전체적인 가계가 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부동산에 너무 많이 잠겨 있으니까 부동산 자금을 소득으로 어느 정도 전환하라 이런 말씀이신데요. 뭐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뭐 먼저 그 넓은 평수 집을 팔아서 작은 집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 다운사이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 그 여유 자금이 꽤 마련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서울시 그 아파트 가격에 평당이라는 표현 써도 됩니까? 네. 3.3제곱미터당. 예, 네, 맞습니다. 3.3제곱미터당 그 가격이 평균 가격이 1,660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5평을 만일 줄인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 계산으로 8,300만 원이라는 현금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거를 그 연금화 시키면은 월 한 30에서 35만 원 정도의 정기적인 소득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운사이징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계속 활성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부부가 모두 60세 이상이고 9억 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걸 이제 연금화 시킬 수 있는데요. 거기서 평생 살면서 그 연금을 지급받아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시가 3억 원짜리를 연금화 시켰다 그러면은 매달 뭐 72만 원 정도. 이건 그냥 단순한 예시입니다만은 네. 또 5억 정도면 월 120만 원의 연금 수급이 가능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이 자녀 가치가 있다. 그럼 그건 상속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 자리에 또 우재룡 소장님 나와 계신데요. 부동산을 이렇게 은퇴 자금으로 전환하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목이지. 네. 저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현재 겨우 뭐 10,000가구 정도가 넘었으니까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네.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왜 안 쓰십니까? 라고 네. 하면 자녀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연금을 쓰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너무 한 90 이상 되신 분들이 한 4, 50년 살았던 집을 자녀에게 이렇게 물려주고 가는 현상을 노노상속이라고 합니다. 네.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낡아가는 집을 물려주면 자녀가 그 집을 받아갖고 이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쓰고 가시라고 이야기를 해도 현재 중장년층들의 거부감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를 노후자금으로 이렇게 연결하려면 주택연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거 그것이 뭐 좀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주로 운용 자금 그리고 또 운용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네. 강승모 소장님 사실 은퇴 후에 이 돈을 어떻게 뺏어야 될지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편하고 손쉬운 방법은 종신연금에 가입하면 되겠죠. 연금에 가입하면 이제 자기 사망 시까지 안정적인 소득이 생겨서 뭐 특별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정해진 금액 내지는 이제 그게 매년 이 금리 시장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금액이 소폭 변동은 있는데요. 일정한 정기적인 소득을 계속 종신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연금이 가장 뭐 유력한 상품이긴 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들 보면은 이 목돈을 가지고 이런 연금화 시키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돈을 뺏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주고 내가 왜 매달 얻어 쓰는 식으로 내가 받아야 되느냐.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목돈을 쥐고 있을 때는 그나마 이게 내 자산이다라는 어떤 그 통제권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만족도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이 상당히 큰 것 같고요. 또 어느 한편으로는 목돈을 내가 잘 굴릴 수 있다라는 지나친 과신 뭐 이런 것도 연금화를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적절한 수준이니까 물론 전액 연금화 시키는 거는
그 특별히 비상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를 대비해서라도 사실은 그건 뭐 불필요한 건데요. 근데 우리가 국민연금은 이미 연금으로 받을 금액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직종마다 다르지만은 퇴직연금이 연금 지급식으로 확보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꼭 그 자녀 자산 전체를 자녀 자산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미 내가 연금 지급을 확보해 놓은 그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비교를 해서 그 적정한 정도 수준으로 연금화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결국은 자기가 이 자금 인출을 계획을 짜는 그 자가 인출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가 뭐 연금 전략 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이렇게 어디 맡겨서 연금 운용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규칙 정해놓고 자산 관리하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스로 인출률, 그러니까 뭐 내 자산이 얼마인데 한 30년 정도까지 소진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 인출률이나 인출 금액을 정해서, 그리고 인출을 할 때는 어떤 자산을 어떻게 팔아서 어느 순서대로 인출할 것이냐, 그걸 스스로 세워가지고 그대로 그냥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은퇴 전형 계좌, 앞으로 발달되게 될 은퇴 전형 계좌라는 시스템에서는 그거를 미리 입력을 시키면은 금융기관이 그걸 대행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본인의 기존 계좌를 통해서, 근데 굉장히 좀 번거롭죠. 네. 매달 매매를 통해서 그거를 하기는 사실은 시간도 없고, 그렇죠. 또 타이밍을 놓치면은 그 또 실패를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에 맡겨서 그 자기가 입력한 내용대로 집행을 하기를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뭐 혼자 알아서 하지만 어떤 그 금융회사가 대행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인출 전략도 잘 짜야 될 것 같고, 또 그 특히 이제 남아있는 그런 자산을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글쎄요, 그 앞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인출 단계에서 결국은 자산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인데요. 네. 뭐 기본적으로는 정기적인 안정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 포트폴리오 위주로 짜야 된다라는 거는 그건 망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고요. 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은퇴 기간, 그러니까 노후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거에 대비해서, 이미 길어졌고 앞으로도 더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과거 우리 선배 은퇴자들이 했듯이 지나친 보수적 투자 포트폴리오는 지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좀 더 이 수익성이 가미된 그런 포트폴리오도 노후에라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아무래도 은퇴 후엔 좀 소득이 제한되기 때문에 인출 전략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우재룡 소장님, 또 고정적인 이 인출 자금을 계산할 때 어떤 항목들을 연두해주면 좋을까요? 예, 우리가 통상 노후에 뭐 200만 원 쓴다, 250만 원 쓴다 갖고 이걸 고정적으로 찾았을 것처럼 생각하면 상당한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예, 뭐냐면 의료비가 뒷부분으로 갈수록, 고령화될수록 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의료비만큼을 더 찾았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물가상승률이 꾸준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금액을 약간씩 늘려가야 된다는 거. 이런 것이 또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부가 한 30년 정도의 은퇴 생활을 하고 나면 부인이 한 10년 더 살게 되는데요. 이 부인이 10년 더 생존할 때의 그 찾는 방법,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보통 85세 이상의 여성 고령자의
한 절반이 치매가 오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네네. 약간 가벼운 치매가 네. 이렇게 한 절반 가까이 오고요. 중증 치매는 한 11% 정도 옵니다. 네. 그래서 그 단계는 아무래도 본인이 혼자서 독자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까 우리 강 소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금융기관에서 고정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신탁 계좌를 이용한다든지 뭐 하는 보완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2주에 걸쳐서 자산을 은퇴 대비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요. 50, 60대 분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국투자증권 은퇴연구소의 강성모 소장님 그리고 긴 시간 함께해 주신 한국은퇴연구소 우재룡 소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